안녕하세요. 세상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윤동주 시리즈 마지막 영상입니다.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만들면서 윤동주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싶은 대부분의 것을 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계획을 했을 때보다 거의 4배가 늘어났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윤동주를 바라볼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3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윤동주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윤동주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보게 된 때는 2002년 가을경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라 윤동주의 삶을 다룬 연극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읽으면서 헛된 상상이었지만 윤동주가 만약에 살았다면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대학교 시절 윤동주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 출신으로 기독교와 민족교육을 받은 분들이었습니다. 윤동주와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던 문익환 선생은 강연회에서 2번 뵌 적이 있습니다. 은진중학교 출신들도 만났습니다. 용정에 있었던 은진중학교는 기독교 계열의 중학교로 민족교육과 사회참여적인 기독교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문익환 선생의 친동생인 문동환 선생, 민중신학자인 안병무 선생 등을 강연에서 뵐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만났던 분은 정대위 선생입니다. 이분은 명동촌으로 와서 명동학교에서 처음으로 신학문을 가르치고 명동촌을 기독교 마을로 만든 정재면 선생의 아들입니다. 정대위 선생은 정재면 선생이 명동촌을 떠나 용정에서 독립운동을 하실 때 태어났습니다. 윤동주와 같은 해 태어난 선생은 윤동주와 비슷하게 숭실학교를 졸업했고 일본 교토에 있는 도시샤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윤동주가 이런저런 이유로 상급 학년 진학이 늦어지는 바람에 같은 학교에서 같이 배운 적은 없고 정대위 선생이 졸업한 다음에 윤동주 시인이 입학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분에게서 한 학기 수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이 살았던 그 시절과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어떠했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윤동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윤동주의 자료를 볼 때 대학 시절에 만났던 이분들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한반도에 사는 우리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사건을 맞이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대위 선생은 신학으로 출발을 해서 종교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거의 12개 국어를 할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만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중국어, 조선어, 일어를 기본적으로 배우셨고 영어는 서양 언어로 제일 먼저 배웠고 신학을 하시면서 독일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배우셨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 교수가 그리스어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산스크리트어를 알아야 한다고 하시는 바람에 산스크리트어까지 배우셨습니다. 거기에 유네스코 일을 하시면서 프랑스에 사시는 바람에 프랑스어를 하실 줄 알았고 만주 지역에서 사셔서 만주어, 신학을 하시면서 라틴어, 이탈리아 이민자가 많은 토론토에서 석사 학위를 받으셔서 이탈리아어도 어느 정도 하실 줄 아는 등 이래저래 10개 국어에서 12개 국어 정도를 구사할 줄 아셨습니다. 예일대에서 종교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언어까지 합하면 대략 15개 국어 정도를 구사하셨습니다. 당시 학생인 저희들에게는 약간 괴물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것도 버거웠던 학생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느냐고 묻자 정대위 선생님께서는 인상적인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다른 나라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생존에 가까운 문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어를 정확히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
생존을 위해서는 자기가 있는 곳의 언어와 문화를 빨리 습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친구들 대부분도 외국어를 빨리 습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기가 있는 곳의 문화를 빨리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다고 덧붙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생존을 위해 공부를 하신 선생님과 자기 능력 배양을 위해 공부를 하는 우리와의 차이가 느껴졌었습니다. 그 당시 만났던 만주 출신 선생님들을 보면 학문적으로 대단히 개방적이셔서 서양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벌어지는 학문적 경향을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경향과 우리나라에서 발전한 학문들을 잘 결합시켜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은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었고 그리고 머리에 냉철한 지식과 마음의 열정과 끈기, 거기에 더해 꾸준한 실천을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나중에 윤동주에 대한 자료를 보게 되었을 때 그 선생님들이 떠올랐고 아마 윤동주 시인이 살아있었다면 그분들과 같은 성향이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강한 민족의식, 타 문화와 학문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외국어를 능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학문을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자세, 사회와 인간의 현상을 관찰할 때 먼저 가치평가나 자신의 생각을 투영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태도, 어떤 학문적 권위도 자신에 의하여 확인되기 전까지 기본부터 의심하는 탐구 자세 등이 그분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아마 윤동주 시인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과 다른 부분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윤동주를 바라볼 때는 보다 큰 범주를 설정하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그 당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경향입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유럽과 태평양은 연합국과 주축국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각 민족과 국가의 독립전쟁 또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전까지 각 나라를 지배하던 세력과 전쟁을 통해 이전의 사회 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세력들 간의 투쟁도 있었습니다. 왜 그런 내부 투쟁이 있었냐 하면 기존 지배 세력들의 모순과 욕심 때문에 세계대전이 벌어졌고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현재의 전쟁을 끝내고 미래의 전쟁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주로 레지스탕스를 구성해서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그 당시 연합국과 주축국, 식민지 점령국과 독립 세력과의 싸움은 대부분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를 보면 그전까지 각 나라를 지배하던 제국주의 세력과 일반 민중들 간의 싸움 또한 치열했습니다. 기존 세력들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도 사회의 주도권을 지키고자 했고 일반 민중들은 레지스탕스를 구성해서 새로운 질서와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주축국에게 침략당한 나라에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활약을 했던 세력은 지금은 사라진 유고슬라비아 저항 세력이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을 획득하기까지 했습니다. 동유럽과 아시아의 각 지역, 점령당한 프랑스에서 이런 저항 세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저항 세력은 주축국 내에서도 활동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반제국주의 깃발을 들었던 파르티잔들은 이탈리아 북부를 해방했고 파시스트인 무솔리니를 체포, 처형하기까지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미약하나마 저항 세력이 존재했고 일본에서도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반전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어떤 세력으로 구분해야 할까요? 또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던 조선 유학생들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많은 조선 유학생들이 체포되어 옥살이를 했습니다. 대부분 조선 독립을 모의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윤동주를 기소했던 검사는 윤동주 사건 서류를 보자마자 윤동주를 사회주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윤동주가 과연 사회주의자였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주의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주의 사상을 거부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독립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가장 끊임없이 전개하고 가장 큰 도움을 준 세력은 사회주의 세력이었고 국가로 따지면 소련이었습니다. 소련은 스탈린 시절에는 조금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레닌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서구 제국주의 국가에 저항하는 세력과 독립을 원하는 아시아 민족 세력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윤동주가 조선 땅에서 대학 생활을 했을 때와 유학 시절 당시 조선 땅에서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나간 세력은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독립을 돕고 자신의 나라이지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면서 반전, 반제국주의 운동을 벌인 세력도 사회주의 세력이었습니다. 반제국주의 운동이 전쟁을 끝낼 수 있고 독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은 조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주축국에 대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윤동주와 그의 세대 젊은이들의 독립운동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독립운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여러 운동들과 젊은 세대들의 저항 기록을 읽은 후 윤동주와 그 당시 젊은이들의 저항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 전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사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전달되고 더 넓게 전달됩니다. 반제국주의 사상은 20세기 초반이 아니라 19세기 중반부터 태동한 사상입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착취하는 것이 서구 경제의 핵심이라는 비판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침략과 착취를 기본으로 하는 제국주의의 문제가 가장 잔인하고 끔찍하게 드러난 것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도 반제국주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반제국주의 사상은 윤동주와 같은 세대의 젊은이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동주와 그 세대들을 단순히 조선 독립운동의 문제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당시 전 세계 식민지 국가의 젊은이들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폐쇄적인 한반도에서 떠나 우물안 개구리의 시선에 갇혀있는 한반도적 시각에서 떠나 더 큰 그림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윤동주의 부끄러움에 관한 것입니다. 윤동주가 말한 부끄러움은 단순히 여린 마음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옛 선비들이 느꼈던 사회적 부끄러움입니다. 이 부끄러움의 근원을 따져보면 윤동주가 깊이 공부했고 영향을 받았던 중국 철학자 맹자에게로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윤동주가 맹자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었습니다. 맹자의 말을 엮은 책 맹자의 진심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맹자는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하며 첫 번째 즐거움은 부모가 모두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윤동주와 연관이 있는데 두 번째 즐거움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사람을 굽어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동주의 시와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이 구절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즐거움을 말씀드리자면 천하의 영재를 얻어 교육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맹자의 사상 중 핵심은 인간이 필히 가져야 할 본성을 의미하는 사단설에 있습니다. 인간은 사단, 네 가지 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덕성은 유교의 핵심 사상인 인의예지와 연결됩니다. 맹자가 말한 네 가지 아름다운 마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말합니다. 맹자는 이 네 가지 마음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측은지심은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유교의 인에 해당합니다. 수호지심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사양지심은 겸손할 줄 알고 남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유교에서 예에 해당합니다. 시비지심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유교에서 지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마음인 수호지심은 직역하자면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수호지심은 의에 해당합니다. 수호지심을 풀어서 얘기하자면 의가 세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그런 세상을 허용했음을, 그런 세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바로잡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세상의 악을 미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맹자는 주장했습니다. 이제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떠신가요? 시의 앞부분이 강한 결의로 시작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윤동주는 자신의 종교인 기독교의 신을 의미하는 하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기를 꿈꾸었고 작은 잎새를 흔드는 바람을 보며 괴로워했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잎새를 흔드는 바람이 계속 부는 밤에 그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결심을 윤동주는 그가 만든 유일한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맨 앞에 써 넣습니다. 윤동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끄러움은 옳은 것, 의를 이루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부끄러움을 극복하는 길은 세상을 옳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윤동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생각한 윤동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긴 이야기였는데 저에게 이 시리즈를 만드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숙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를 들으신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야기한 것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른 자료를 더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런 후에 윤동주의 시를 곰곰이 읽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윤동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이 윤동주의 세계로 들어서는 작은 문이 된다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2024년이고 내년이면 2025년입니다. 2025년 2월 16일이 되면 윤동주 시인이 서거한 지 80주년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년 겨울 끝자락에 윤동주 시인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사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참석하셔서 함께 추모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동주의 시를 자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를 읽으시면서 그가 살았던 시대 상황도 함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잎새들 같은 사람들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주가 사랑했던, 그가 시에 남겨놓았던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삶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다른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